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드론의 위상이 정말 높아졌습니다. 장난감 비행기 취급을 받던 드론이 이제는 전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전력이 되었는데요. 이스라엘과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을 방어하기 위해 단 하루 만에 1조 8천억 원을 썼다고 합니다. 이란 입장에선 비록 공격이 막혔어도 이스라엘이 천문학적인 돈을 쓰게 만들었다는 점에서는 성공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스라엘이 근거리 방어체계의 드론을 활용했다면 방어 비용을 획기적으로 아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미래 전장은 드론을 비롯한 무인기기들이 싸우는 모습일 것이고, 누가 성능 좋은 무인기기를 저렴한 가격에 많이 확보할 수 있느냐가 승패를 가를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트럼프의 장남을 고문으로 영입한 미국 드론 기업의 주가가 폭등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미국 드론 회사인 어뉴주얼 머신스의 주가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장남을 고문으로 영입했다는 소식에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가장 큰 수혜를 본 나라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불과 몇 년 만에 세계 최대 드론 생산 국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중국산 드론으로 전쟁을 치를 정도인데요. 드론 초기 시장은 분명 중국이 장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조악한 기술이지만 저가형 제품을 대량 생산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국산 드론의 한계도 노출되기 시작합니다. 개전 이후 지금까지 러시아는 주로 중국산 드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치명적인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중국산 자폭 드론이 GPS 교란을 받아 오히려 러시아로 되돌아가 폭발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격을 위해 띄운 자폭 드론이 GPS 교란으로 러시아로 되돌아가 폭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보내는 자폭 드론을 향해 직접 격추 외에도 GPS 교란법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GPS 교란법은 자폭 드론이 목표물로 비행하는 과정에서 인공위성에서 수신하는 GPS 신호를 차단하고 가짜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포크로바라는 명칭이 붙은 GPS 교란 시스템을 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러시아는 미국이 개발한 GPS 대신 글로나스라는 독자적인 위치정보 시스템을 사용해 드론 공격을 수행하지만 교란 방식은 동일합니다. 즉 우크라이나군의 가짜 신호를 받은 자폭 드론은 비행 경로가 바뀌어 당초 표적에서 벗어난 곳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특히 우크라이나군은 자폭 드론을 러시아로 되돌려보내거나 국경을 맞댄 러시아의 동맹국 벨라루스에서 폭발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지난 26일 러시아의 대대적인 자폭 드론 공격 당시에도 우크라이나군은 GPS 교란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했습니다. 이처럼 드론이 전장의 중심이 된 것은 맞지만 그에 따라 드론에 대응하는 새로운 기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가형 드론만으로는 충분치 않은 상황이 된 겁니다. 한국도 당장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시험적으로 호주산 골판지 드론 100대를 도입했습니다. 최근 우리 국방부는 드론 도입 계약을 마무리하고 내년 초 100여 대를 납품받아 드론 작전사령부에 배치할 계획인데요. 골판지 드론은 정찰용으로 운용하지만 앞으로 자폭 용도로도 도입 또는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골판지 드론은 제작 비용이 저렴하고 요격이 쉽지 않아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특수 처리를 하지 않아도 재질 특성상 레이더에 거의 포착되지 않아 스텔스기와 같은 성능을 낼 수 있습니다. 골판지 드론은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가 자폭용으로 활용하면서 경제성과 성능이 입증됐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한 골판지 드론은 왁스 처리한 골판지를 접어 만든 것으로 대당 약 460만원짜리 저가 장비입니다. 이번에 우리나라가 도입하기로 한 골판지 드론은 호주 기업 SYPAQ가 개발한 코르보 정밀 페이로드 전달 체계라는 이름의 드론으로 날개 너비 2m로 3kg 무게의 폭발물이나 물자 등을 싣고 시속 60km로 비행할 수 있습니다. 작전 반경은 약 120km이며 보급, 정찰, 공격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북한은 지난달 무장장비 전시회에서 골판지 드론으로 추정되는 기체를 선보였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전시회에 앞서 자폭형 무인기들을 보도하면서 BMW 승용차를 공격하는 새로운 형상의 무인기를 흐릿하게 처리해 공개했는데 이 무인기와 무장장비 전시회에 등장했던 고무줄이 들어간 기체의 모습이 같았습니다. 골판지 드론은 종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의도치 않은 스텔스 기능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골판지 드론은 임시방편일 뿐 궁극적으로 적의 GPS 교란을 피하고 정밀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최첨단 드론 이 시대가 도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모로 드론이 수요가 높아지자 최대 드론 수출국인 중국은 드론 수출을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러시아 방문을 앞두고 중국이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드론 등 이중용도 상품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CNBC 방송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군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품 또는 기술을 뜻하는 이른바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돕기 위해 드론과 같은 이중용도 상품을 수출하는 것에 대해 미국의 제재가 강화되자 할 수 없이 이런 규정을 발표한 것인데요. 하지만 러시아와 밀착한 중국이 드론 관련 제품의 러시아 수출 통제에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미지수입니다. 미국은 이렇게 더 적극적으로 중국산 드론의 유통을 막아버렸습니다. 관련 부품의 수출까지 막았기 때문에 당장 드론이 필요한 국가들 입장에서는 난처해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한국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드론 스타트업이 미국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중국산 드론 규제를 강화하면서 문신의 폭이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미중 갈등에 되살아난 한국 드론 산업 드론 기업 에이럭스는 미국과 일본 수출 계약이 누적 약 70억 원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누적 드론 판매량은 15만 대에 달합니다. 다른 드론 스타트업인 니어스랩은 중국산 드론을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며 대체 드론 구입을 문의하는 미국 소방청의 연락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니어스랩은 미국의 국방수권법 기준을 맞추기 위해 중국산 부품을 쓰지 않고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미군 납품 규격에 맞춰 안티드론, 즉 드론 잡는 드론을 개발한 곳도 있습니다. 또 다른 기업 나르마는 지난 7월 미국 연방항공청의 테스트 장소가 있는 텍사스주 코퍼스 크리스티에 미국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미국이 상업용 드론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산 드론에 여러 규제를 적용하면서 한국 드론 회사들의 기회가 열리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현재 글로벌 1위 드론 업체는 중국의 다장 이노베이션 드론인데 미국 하원은 최근 다장 이노베이션 드론 제품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처리해 상당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특히 한국은 중국 기술 없이 최첨단 드론 개발에 성공해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내 토종 드론 스타트업 니어스랩은 정찰과 적 드론 격추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공지능 드론을 개발해 주목받고 있는 스타트업입니다. 2015년 설립돼 내년에 열리는 세계 최대 전자 정보기술 전시회 CES 2025 최고 혁신상 수상자로 내정되기도 한 니어스랩의 누적 투자액은 약 300억 원에 이릅니다. 전 세계적으로 드론 스타트업은 많지만 실제로 제품을 가져와서 시연할 수 있는 곳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토종기업 니어스랩은 카이든이라는 드론을 시연해 보였습니다. 카이든은 자율주행으로 시속 250km의 속도를 내면서 시속 120에서 130km로 비행하는 적 드론을 격추할 수 있는데요. 말뿐이 아니라 두 눈으로 시연을 본 관계자들은 한국 기업 니어스랩의 기술에 깜짝 놀라곤 합니다. 카이든은 최근 핀란드군 초청으로 에이든이란 이름으로 시연 행사를 가지기도 했는데요. 에이든은 감시, 정찰에 특화된 드론이고 카이든은 적 드론 기체의 충돌에 격추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두 드론 모두 눈 역할을 하는 비전 AI를 탑재해 영상을 촬영하는 동시에 비행체 식별 및 데이터 수집이 가능한 게 장점입니다. 에이든이 먼저 날아가 공격 지점을 정찰하고 공격할 곳에 좌표를 찍어주면 카이든이 해당 지점을 공격하는 시기 연계도 가능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조종자가 공격 버튼만 누르면 시행되도록 자동화돼 있습니다. 이러니 바이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것인데요. 현재 니어스랩의 드론은 30여 국이 사용하고 있고 군사적 목적뿐 아니라 경찰, 소방 등 다른 공공 분야에서도 쓰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 경찰과 소방 관계자들이 시연을 요청해 조만간 미국 현지 방문도 예정돼 있습니다. 그럼 니어스랩 대표 제품들의 경쟁력은 무엇일까요? 바로 중국산 기술이나 부품이 없다는 게 최대 장점입니다. 방위 산업의 큰손인 미국과 유럽 각국은 백도어, 즉 인증 없이 접속을 가능하게 하는 악성 코드 등 보안 문제를 우려해 중국산 기술을 금기시하고 있습니다. 니어스랩의 드론들은 중국산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데다 기존 대공방어 시스템과 쉽게 연동할 수 있고 비슷한 성능을 내는 경쟁사 제품 대비 30%가량 저렴하기도 해 찾는 곳이 많습니다. 중국 최대의 드론 기업 다장 이노베이션 드론과 비교해도 니어스랩의 카이든처럼 시속 250km의 속도로 적 드론을 정확하게 격추할 수 있는 드론은 전 세계의 니어스랩밖에 못 만듭니다. 에이든의 경우 현재 충전과 출동 등을 자동화할 수 있는 에이든 스테이션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는 전 세계 최초의 무인 드론 운영 시스템입니다. 이처럼 한국 드론 기술이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우크라이나에서는 미국 등 서방국들의 제재로 중국산 드론용 배터리 수입이 막히자 빠르게 한국산 배터리로 전환 중이라고 합니다. 드론이 국가안보의 핵심 자산으로 떠오르면서 한국산 배터리가 중국산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드론에 한국산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이 주목받고 있는 것은 최근 중국이 드론용 배터리 수출을 제한하면서 미국 드론 기업이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미국의 제재로 시장을 한국에 빼앗기고 있지만 중국은 최근 정말 위험한 드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중국 산시성 중베이대 연구팀이 기존 총기의 반동 문제를 대폭 개선한 드론용 자동 소총을 개발했다고 보도해 파문이 일었는데요. 이 총은 AK-47 소총과 기능과 위력면에서 비슷하지만 반동이 거의 없다는 게 특징입니다. 7.62mm의 탄환을 10m 거리에서 시속 2664에서 3240km로 발사하는데 반동은 키보드를 두드리는 것만큼 작습니다. 지금까지 쿼드콥터 방식의 소형 1인칭 시점 드론은 수류탄이나 포탄을 달고 자폭하거나 이를 떨어뜨리는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보다 큰 첨단 드론이나 개조 드론도 장착된 총기의 반동 문제로 명중률이 떨어졌습니다. 이에 중국 연구팀은 총신 뒤쪽에 구멍을 뚫어 화약 폭발로 인한 가스 충격파를 방출하는 것으로 반동 문제를 해결했는데요. 총알이 총구에서 빠져나갈 때까지 내부 가스의 압력을 견딜 수 있도록 고강도 밀폐막을 구멍에 부착해 총알 속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연구팀에 따르면 이 총의 구조는 비교적 간단하고 제조 비용도 낮아 시중에 있는 드론이나 장난감 로봇계에도 장착할 수 있습니다. 2016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 중 처음으로 중국은 드론을 살상무기로 개조하는 것을 금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드론의 살상무기화에 앞장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같은 중국의 폭주를 한국이 기술력으로 해결하길 기대해봅니다. 최근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중국의 드론쇼 영상입니다. 드론쇼와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불꽃놀이를 혼합한 형태인데 화려해 보이지만 분명 위험해 보입니다. 예로부터 중국인들은 불꽃놀이에 환장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인들의 불꽃놀이는 드론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드론 강국인 것은 맞습니다. 중국에서 최근 어마어마한 규모의 드론쇼가 열려서 세계인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행사 당일 선전밤 하늘을 수놓은 드론의 수는 무려 1만 197대였습니다. 이는 세계 신기록으로 과거 8,000대 이상의 드론으로 세운 기록을 자체 경신한 것이었습니다. 드론쇼를 영상으로 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인상적이다라며 찬사를 보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미 숫자에서도 느껴지듯 중국의 드론 산업은 질보다 양적인 부분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관심에 한층 고무된 선전당국은 단일 컴퓨터로 가장 많은 드론을 동시 이륙시켰고 드론으로 가장 많은 모양을 만들었다면서 두 분야에서 기네스 세계 기록을 세웠다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드론쇼는 선전의 중요한 관광산업이 됐다. 점점 더 많은 회사들이 적어도 관광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드론쇼, 적어도 관광투어, 적어도 비행체험, 적어도 촬영 등 적어도 관광산업 시스템을 점진적으로 구축해 전세계 관광객을 선전으로 끌어들이겠다고 야심차게 홍보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환호에도 우려를 나타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일 수천 대의 드론이 민간인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될 경우 끔찍한 재앙이 초래될 수 있다는 의견이 그것입니다. 중국의 일부 누리꾼들은 드론 전쟁의 미래를 생각하면 끔찍하다. 드론 수천 대가 폭발물을 싣고 도시로 내려온다고 상상해보라. 내 생각에 이건 앞으로 큰 문제가 될 것 같다. 사실 이런 우려는 이미 현실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일이며 지금은 일회용 폭발물로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아졌습니다. 가령 탱크와 차량 호송 등 표적을 제거하기 위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드론에 점점 더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매달 1만 대에 달하는 드론이 전쟁에 사용되고 있으며 이 드론들 대부분은 작은 크기와 저렴한 가격을 내세운 중국산입니다. 이에 중국 위독점을 우려하는 미국의 공화당 하원 의원들은 우크라이나에 미국산 소형 드론을 공급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에서 실제로 드론쇼와 불꽃놀이를 혼합한 거대한 행사를 기획했다가 대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영상을 보면 마치 까마귀 떼처럼 하늘을 뒤덮은 드론들 중 갑자기 수백 대가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성공하면 아름답지만 이처럼 드론쇼의 이면에는 실패에 따른 대형 사고의 가능성이 늘 잠재해 있습니다. 이날 정확한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대다수 드론이 동시에 추락한 것을 근거로 와이파이 재밍에 따른 드론 통제 불가 상황이 발생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간단한 해킹만으로도 대형 참사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만약 저 드론들이 폭죽을 탑재하고 있었고 민간에 떨어졌거나 관람객들에게 떨어졌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지 가늠조차 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은 하루 이틀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2024년 12월 12일에는 중국 공원에 갑자기 대형 드론이 내리꽂히더니 폭발해 공원 내 시민들을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하늘에서 무언가 땅으로 내리꽂히더니 불꽃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중국 후베이성 징저우시의 올림픽 공원에서 대형 드론이 추락한 겁니다. 당시 한 업체가 시험 비행 중이던 고정익 드론이 통제력을 잃고 갑자기 땅으로 곤두박질 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추락 사고는 화재로 이어져 소방당국이 긴급 출동했습니다.
사고를 낸 드론은 대형 무인 드론이었고 비행 도중 올림픽 공원에 떨어졌고 그 뒤에 불이 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이번 사고로 한 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은 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사실 중국산 드론의 품질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 모습은 2018년 중국의 한 기업이 망신을 톡톡히 당한 사건이었는데요. 광둥성의 드론 기업 이앙바이로는 당시 드론 1374대를 공중에 띄워 각종 중국의 상징을 밤하늘에 수놓으며 한국이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선보인 1218대 드론 비행 기록을 갈아치운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 기업은 1374대의 드론으로 이벤트를 펼치며 세계 기록에 도전했지만 도중에 드론이 추락하면서 사고가 발생해 기술 부족이라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이 기업의 드론들은 쇼 중에 통제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고 결국 달리는 시안이라는 글자를 채 완성하지 못하고 추락했습니다. 이벤트에 쓰인 드론 수를 표현하는 1374와 날짜를 의미한 5월 1일도 절반만 정상적인 모습을 보이는 등 기술력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특히 드론이 서로 충돌하며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해 외신 기자들 앞에서 망신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중국 네티즌들은 당시 추락 모습을 보고 유성처럼 추락했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논란과 비판이 거세지자 이 기업은 드론이 도중 통제력을 잃고 추락한 건 사실이지만 극히 일부다. 한국이 세운 세계 기록을 경신한 것에 의미를 두면 좋겠다고 자평했을 만큼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한국이 드론 쇼가 얼마나 대단했고 그것을 의식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업에 대해 시민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수천만이 아니 낭비된 반쪽짜리 드론쇼였다는 혹평이 이어졌고 결과적으로 실패했기 때문에 기네스 협회의 공식 인정도 어려울 것이다라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중국산 드론 추락 사태는 비단 남이 나라 일이 아닙니다. 얼마 전 한국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23년 우리 육군이 도입한 교육용 드론이 중국산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었습니다. 당시 육군이 도입한 드론 100여 대는 하늘에 뜨자마자 추락해 부실 논란이 일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기록지에는 채공시간 부족, 통신 두절, 비행체 추락 결함이 날짜별로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정상적인 드론이라고 보기 어려운 평가입니다. 대당 180만 원을 들여 도입한 드론은 조사 결과 한국산이 아니라 한국산으로 둔갑한 중국산으로 드러났습니다. 속칭 라벨 가리를 해서 중국산 주요 부품을 한국산인 것처럼 속였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해당 드론이 군용이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였고 속아서 도입했다는 점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군 관계자들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중국산 드론이 세계적으로 점유율이 높지만 드론의 뇌에 해당하는 FC를 만드는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은 중국을 제치고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상업용 드론 시장에서 드론의 뇌에 해당하는 FC를 직접 만드는 회사는 한국에서 에이럭스가 유일합니다. 매출도 매년 2배 이상 성장하고 있고 전체 매출의 절반이 해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세를 몰아 중국, 러시아를 제외한 서구 시장에서 2-3년 내 대표회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에이럭스는 2019년 말 경량 드론 사업에 착수해 2022년 첫 제품을 출시하고 수출에 나섰고 시장 진출 2년 만에 미국과 일본에 500만 달러 이상, 한화 약 71억 6,400만 원의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누적 판매량은 15만 대가 넘습니다. 드론 제품 매출은 2022년 10억 원에서 지난해 50억 원, 올해 130억 원으로 매년 크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에이럭스의 사업성 장세는 바로 교육 시장을 함께 공략하는 비법 덕분이었습니다. 2016년부터 교육용 로봇 사업을 시작한 에이럭스는 상대적으로 후발주자였지만 해당 로봇에 대해 코딩부터 작동까지 프로그램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양성하는 방식으로 3년 만에 선두 사업자가 됐습니다. 특히 미중 갈등에 따른 중국산 드론의 대체 공급처로 한국 제품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은 에이럭스의 드론 매출성 장세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산 드론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2021년 12월 중국 드론 기업을 투자 블랙리스트에 추가했으며 올해에는 일부 제품의 수입을 중단하거나 미국 통신 기반 시설에서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중국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에이럭스 드론은 FC를 자체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제품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는데요. 이런 이점으로 해외에 공장을 두지 않고 국내에서 생산해 불량 비율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영상에서 중국산 드론 수백 대가 단체로 추락하는 소름 돋는 사건을 전해드렸습니다. 최근 중국은 어마어마한 규모의 드론쇼가 불꽃 축제를 벌이며 세계인들의 관심을 모으려 안간힘을 쓰는 모습입니다. 얼마 전 중국 선전시에 밤하늘을 수놓은 드론의 수는 무려 1만 197대였습니다.
이는 세계 신기록으로 과거 8,000대 이상의 드론으로 세운 기록을 자체 경신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셜미디어를 통해 올라온 영상을 보면 화려한 드론쇼를 펼치려다 제밍 시스템의 오류였는지 마치 까마귀 떼처럼 날던 드론이 집단으로 추락하는 모습은 보는 것만으로도 공포스러울 따름입니다. 드론쇼로 관광객들을 끌어모아야 하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더 화려하고 더 많은 물량의 드론쇼를 기획하고 있지만 불량 드론이 지상으로 추락하면서 야기하는 문제점들도 만만치 않아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대책은 드론 관련 소동은 미국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순부터 뉴저지주 등 미 동부의 안을 따라 드론으로 추정되는 UFO 목격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또 여러 대의 대형 드론이 군시설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골프장이 있는 뉴저지주 배드민스터 인근을 날아다니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미국 최대 도시인 뉴욕과 인근 뉴저지주 상공에 지속해서 출몰하던 정체불명의 무인기들이 최근에는 펜실베이니아, 메릴랜드주에서도 목격되면서 연방정부 차원의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미 당국은 시민들의 목격 사례 중 일부는 드론으로 오해받은 유인 항공기라고 밝히면서 매일 수천 대의 상업용 드론이 비행한다며 2023년 9월 연방항공청이 드론의 야간 비행을 허용하면서 이전보다 더 많은 드론을 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악관도 시민들이 제보한 것은 드론이 아니며 합법적으로 운항 중인 유인기로 보인다고 밝혔지만 의혹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FBI에 따르면 드론 목격 신고 5,000건 중 실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것은 100건이하라 드론 목격 신고가 주변 공항으로 가는 항공기 경로 주변에 집중된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지역에는 뉴욕 JFK 공항과 라과디아 공항, 뉴저지의 뉴워크 공항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당국의 해명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 주지사는 뉴욕시에서 북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스튜어트 국제공항 활주로가 드론 활동으로 인해 13일 밤 약 1시간 동안 폐쇄됐다. 이번 일은 너무 심하다고 언급하며 관계 당국의 진상 파악을 촉구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이어지자 트럼프 당선인이 가만히 있을 리 없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전국 곳곳에서 미스터리 드론 목격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이런 일이 정말로 우리 정부가 모르는 사이에 벌어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 당장 국민에게 알려라. 출처를 모른다면 격추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바이든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한국계 앤디 김 민주당 상원 의원은 직접 촬영한 드론 영상을 X에 게시하며 한 번에 약 5개에서 7개의 불빛을 목격했다. 이들은 낮은 고도에서 비행했다. 추적에 표시된 항공기와 관련이 없었다. 일부는 정지 상태로 떠 있었고 다른 것들은 수평선 너머로 이동했다. 경찰관들이 매일 밤 드론을 목격한다고 한다. 헬리콥터로 접근하면 드론이 불을 끄고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고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앤디 김은 비행기 추적 앱 등을 사용해 자신이 드론을 목격한 시간대를 재구성한 결과 목격한 드론의 비행 경로와 일치한 작은 비행기를 찾았다고 적었습니다. 앤디 김은 증거 분석이 없고 똑같은 내용만 반복하는 연방기관 보도자료는 지금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연방정부는 대중의 알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며 연방정부 전문가들이 지역 경찰을 포함한 대중의 관련 정보와 지침을 제공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드론들이 군사기지 상공에서 활동했다며 드론이 출처가 이란 등 적대적인 외국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제임스 도드 뉴저지 북부 도버시 시장은 드론 신고가 항공기를 오인한 것이라는 당국의 발표에 대해 충격적이라고 반응하면서 8,000km 바깥에 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미국이 드론이 출처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이처럼 드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해당 비행체가 살상 기능을 가진 드론이라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공개된 최신 드론의 기동을 보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정밀한 타격이 가능합니다. 보시는 장면은 미국 무인방 위산업체 안드릴 인더스트리가 공개한 보병 휴대용 자폭 드론 볼트와 볼트M 영상 자료입니다. 일단 이 자폭 드론은 사전에 비행 경로를 입력해 운용합니다. 조종기에서 타겟을 지정하면 드론이 알아서 타겟을 추적 비행합니다. 타겟으로부터 고도와 거리를 얼마만큼으로 할지 설정도 가능합니다. 영상에서 공개된 공격 형태는 직접 충돌이 아닌 일정 높이에서 폭발해 파편을 뿌리는 방식입니다. 사실상 머리 위에 드론을 마주치게 된다면 도망칠 방법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병사들이 전장에서 드론을 만나면 도망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삶을 포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정말 무서운 살상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당장은 중국산 저가 드론이 점유율을 확장하고 있지만 결국 전장에 판도를 바꿀 첨단 기술이 드론이 나타난다면 순식간에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보다 질이기 때문입니다. 드론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면서 최근 전투기와 드론이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시스템이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는 한국이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드론 기술이 전쟁터에서 갖는 영향력이 입증되면서 핀란드를 대표하는 방위산업 기업 파트리아가 한국 기업과 손을 잡고 드론 개발에 나섰습니다. 최근 퍼 요나스 트롤소스 파트리아의 디렉터는 한국을 방문해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와 손을 잡고 멈티용 데이터 전송 솔루션을 공동으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멈티는 유인전투기와 무인전투기가 동시에 작전을 수행하는 작전 개념으로 유인전투기의 조종사가 가진 경험과 판단력을 바탕으로 복잡한 작전을 수행하는 동시에 위험하거나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무인항공기가 우선 진입해 임무를 수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핀란드 기업 파트리아는 1921년 설립돼 올해로 103년 차를 맞은 세계에서도 몇 안 되는 육해 공장비를 모두 다루는 기업입니다. 대부분 방산 기업이 전투기나 전차, 전투함 등 특정 제품에만 집중하는 것과 달리 파트리아는 이 모든 제품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핀란드와 마찬가지로 한국도 북한과 대치하고 있어 지정학적 상황도 비슷합니다. 양국 모두 방위 산업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도 닮아 있습니다. 파트리아의 대표 제품은 장갑차인데요. 이 회사 장갑차는 여러 구성 요소를 조합하는 모듈형으로 설계돼 유지, 보수가 용이하면서도 안전성과 이동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으며 폴란드와 크로아티아, 슬로바키아도 파트리아의 장갑차를 도입했습니다. 파트리아는 카이 등 한국 대표 방산 기업과 함께 개발한 시스템을 통해 충분히 해외에 수출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멈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유인전투기와 무인항공기가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무인항공기가 수집한 정보를 유인전투기에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조종사가 안정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돕기 때문입니다. 파트리아는 카이뿐 아니라 최근 국방과학연구소와도 만나 전투기와 전투함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눴다며 한국의 다른 방산 기업들과도 만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뛰어난 정보통신 분야의 능력을 갖춘 파트리아와 한국의 대표적인 방산 기업들이 손을 잡는다면 앞으로 유무인 복합 솔루션 분야에서 한국이 치고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래서인지 글로벌 방산 시장은 벌써부터 주목하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